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몸 전체적으로 염증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염증을 조절하는 데 제일 중요한 음식을 하나 꼽자면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마트에서 3,4,000원 정도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버드대 연구팀이 47,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45% 낮다. 암세포의 전이나 침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암세포만 쏙쏙 잡아서 사멸시키는 항암 영양제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이거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 항상 암이었죠. 흔히들 암은 유전적인 원인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유전적인 영향은 별로 크지 않고요. 살아가면서 접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이 때문에 생기는 만성 염증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몸속의 세포들이 계속 자극되고 활성산소가 축적되어서 세포의 DNA 변이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CRP라고 불리는 염증 수치를 기준으로 염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 염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높았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하고 싶다. 그렇다면 만성 염증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염증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나쁜 음식이라던가 스트레스, 고혈당, 세균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것들과 맞서 싸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적당한 면역은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역이 너무 과해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만성 염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고칼로리, 고지방, 고탄수화물로 구성된 식사 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 불면이라던가 아니면 지나친 스트레스, 흡연,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성 염증 상황이 의심된다면 원인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크게는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몸 전체적으로 염증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주시고 특히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당뇨 환자처럼 드시면 몸속의 염증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포화지방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음식을 드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요법으로 넘어가면요. 하루에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도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걷는다던가 수영 아니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염증을 조절하는 데 제일 중요한 음식을 하나 꼽자면 저는 토마토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토마토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몸에 좋은 10대 식품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어요. 토마토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라이코펜이 있겠고요.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셀레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라이코펜이라고 생각해요. 라이코펜은 쉽게 얘기하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성분인데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이코펜이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DNA에 변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암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암은 전립선암입니다. 중년 남성들에게 은근히 자주 발생되는 암이기도 한데요. 한번 생겼다 하면 뼈전이가 잘 되는 특징이 있어서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암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47,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실시한 역학조사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을 최소한 10번 이상 섭취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45% 낮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7번 이상 토마토를 섭취한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암입니다. 위암은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걸리는 암이기도 하고요. 2020년 기준 국내 암 발생 순위 4위를 기록한 암이에요.
21개의 연구 결과를 다시 종합해서 분석한 메타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27%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암이랑 유방암에 대해서도 라이코펜을 섭취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암세포의 전이나 침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는 라이코펜의 권장 섭취량을 하루에 1.8mg으로 정했고요. 이거는 토마토 1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 외에도 몸에 좋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 갱년기 호전 효과예요. 이 연구에서는 정자의 운동성이랑 농도가 부족한 남성 44명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토마토 주스를 섭취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항산화제를 섭취했고요.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일반식을 섭취한 그룹, 이렇게 나눴고요.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에서만 정자의 운동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10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26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토마토에 많은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 제아젠틴의 섭취량이 높은 사람의 경우 황반변성의 발생 위험이 35%나 감소하더라,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 강화 효과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염증성 물질인 인터루킨6가 낮아지고요. 혈관 내피의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이 3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에 토마토를 1개씩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36%나 낮아졌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식욕 억제 효과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리딩 대학교 연구팀이 정상 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다른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토마토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끼고 식욕이 억제된다는 결과를 밝힌 적이 있어요. 토마토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가 되게 많잖아요. 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익혀서 드시고요, 껍질째 드시고요, 기름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일단 익혀 먹는 건 토마토의 중요한 영양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요. 토마토의 가열 시간을 늘릴수록 인체에 흡수되는 라이코펜의 양이 최대 35%까지 증가되더라,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토마토 페이스트처럼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 껍질째 드시는 건데요. 토마토는 껍질에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껍질째 드시면 조금 질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기가 작은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중량 대비 껍질의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름과 함께 먹는 건데요. 라이코펜처럼 붉은색 계열의 색소들은 기름이랑 친한 친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를 할 때 올리브유를 약간 넣어서 볶거나 아니면 요거트나 견과류 같이 지방 성분이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신다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그 자체로만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식재료랑 함께 섭취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마토랑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는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양파, 브로콜리가 있는데요. 지방이나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토마토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라이코펜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브로콜리에 있는 썰포라판의 경우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와 함께 먹을 경우 토마토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양파랑 브로콜리 그리고 토마토를 같이 드시게 되면 전립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토마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 참 좋은 음식인데요. 자칫하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입니다.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에 많이 관여하는 화학 물질인데요. 일반적으로 먹는 알러지 비염약, 이게 다 항히스타민제거든요. 비염이라던가 아토피, 천식이 심한 분들이 토마토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털 익은 토마토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털 익어서 초록색이 보이는 토마토의 경우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오심이라던가 구역, 구토, 어지러움 같은 증상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완숙으로 익혀 드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영양소 하나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셀레늄이라는 물질이에요. 셀레늄은 지구에 있는 흙에서 발견되는 미량 원소인데요.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식품을 통해서 많이 섭취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브라질 너트나 견과류, 양파나 마늘, 브로콜리, 굴, 참치, 우유 같은 식품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면 세포독성 T세포 그리고 NK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이 면역세포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아니면 변이가 생긴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작용을 의미하는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성인병이나 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4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혈중의 셀레늄 수치가 50% 증가하면 심장병의 발병 위험이 24%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이유는 셀레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셀레늄은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몸속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가짜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셀레늄의 세 번째 기능, 바로 중금속 제거입니다. 중금속이라고 하면 수은, 납, 카드뮴처럼 독성이 엄청나게 강한 물질인데요. 의외로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중금속, 몸 안에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은이 제거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중금속인데요. 셀레늄은 이 수은과 함께 화합물을 만들어서 수은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 피곤하거나 아니면 손발이 저리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병원에 가서 중금속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셀레늄을 보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은 항암 효과입니다. 2011년도에 국립암센터랑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셀레늄을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고용량으로 보충한 사람들의 경우 암 발생 위험이 24% 줄어들더라, 이런 효과가 강력하게 입증이 되었어요. 반대로 셀레늄이 부족한 경우 간암이라던가 대장암,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셀레늄은 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권장량인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은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에 불과한 셀레늄이 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걸까요? 그건 P53이라고 부르는 유전자 때문이에요. P53 유전자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는 것을 막고요. 이미 생긴 암세포는 사멸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몸속의 경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P53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걸 막지도 못하고요. 이미 암세포가 생겨도 이걸 잡아내지도 못할 거예요. 실제로 모든 암종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P53 돌연 변이 여부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 50에서 90% 정도에서 P53 돌연 변이가 확인되었다고 해요. 셀레늄은 P53 유전자를 재생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암세포의 발생을 막기도 하고요. 암세포만 쏙쏙 잡아서 사멸시키는 항암 영양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셀레늄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가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 연구는 셀레늄의 평균 섭취량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했을 경우에 전립선암, 대장암이나 직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에 대해서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팀이 진행을 한 건데요. 성인 남성 1,300명을 대상으로 매일 2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장기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은 63%가 감소했고요. 대장암은 58%, 폐암은 46%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하버드대 연구팀이 시행한 결과인데요. 셀레늄의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이 3분의 1로 감소했더라,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셀레늄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꽤 강력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셀레늄은 유기셀레늄 그리고 무기셀레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브라질너트나 양파, 마늘, 브로콜리처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건 유기셀레늄이고요. 단일 성분의 영양제나 약으로 나와 있는 건 무기셀레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둘 사이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무기셀레늄의 경우 체내 셀레늄 농도를 빠르게 올리고요. 금방 배출시키기 때문에 독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고농도로 셀레늄을 투약하면 세포 내부에 오히려 활성산소를 유발시키고요. 암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면에 유기셀레늄 같은 경우 흡수율이 좋아서 몸속에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요.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체내 용량을 많이 높이기는 조금 어려워요. 셀레늄 같은 경우 적정 용량 범위에서는 비타민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항산화 기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이미 암을 진단받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기셀레늄을 고용량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권장드립니다. 반면에 면역 증강이라던가 갑상선 건강 증진, 중금속 해독 같은 다른 효과를 위해서는요. 유기셀레늄으로 섭취하는 게 권장되고요.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셀레늄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과도한 셀레늄을 복용하면 몸속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셀레늄을 고용량 섭취하게 되면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생길 수 있고요. 손발톱이 변하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렁거리거나 구토를 하는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셀레늄 섭취량은 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일일 최대 섭취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셀레늄 영양제는 보통 50에서 200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식품 중에서 셀레늄이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브라질 너트라는 건데요. 한 알에 75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6개 이상을 한 번에 드시면 기준량을 초과하고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성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토마토 그리고 셀레늄이라는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일단 암에 걸리면 절대로 그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평소에 암에 나쁜 음식은 멀리해 주시고 항산화 음식들을 챙겨주시면서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냉장고에 플라스틱 통이나 지퍼백, 비닐봉지를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 치매라던가 파킨슨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폐에 박혀서 폐암이라던가 위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을 그대로 입에 털어 넣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플라스틱은 이 숫자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해요. 혹시 냉장고 안에 음식들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보통은 플라스틱 반찬통이라던가 비닐봉지나 지퍼백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런 보관 용기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주방에는 그대로 방치하고 사용하면 알러지라던가 아토피, 비염, 치매,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방용품 중에서 꼭 바꾸셔야 될 거 몇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플라스틱 반찬통이나 지퍼백 아니면 비닐봉지 같은 걸로 음식 보관 많이 하시잖아요. 플라스틱 반찬통이 몸에 안 좋은 이유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프탈라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플라스틱이 원료로 들어가는 장난감이라던가 바닥재, 식품 용기, 화장품,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널리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프탈레이트, 바로 환경 호르몬의 대표 주자인데요. 내분비 장애나 성장 발달 장애를 일으키고요. 신경 독성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게는 소아암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비군 발암물질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 프탈레이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반찬통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가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게 사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3,300명을 대상으로 소변의 프탈레이트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냉장고에 플라스틱 통이나 지퍼백, 비닐봉지를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 소변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37%나 높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만이라던가 당뇨,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독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
플라스틱 반찬통에는 음식을 오래 보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뭘 쓰면 좋을까요?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때는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유리로 된 밀폐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들 때 광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연마제입니다. 이 연마제의 주 성분이 탄화규소인데요. 탄화규소는 흡입했을 때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EA군 발암물질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스테인리스 제품은 탄화규소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 연마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요. 중국산이라던가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탄화규소가 함유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셔서 첫 번째 사용하기 전에요. 일단 식용유로 한번 잘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물에다가 식초를 몇 방울 넣고 잘 삶아주시면 이 연마제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모든 식품용 플라스틱에 프탈레이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식품 용기는 프탈레이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연식이 오래된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스페놀 A가 포함되지 않은 BPA 프리 마크가 찍힌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이런 제품에는 비스페놀 A만 없을 뿐 BPS나 BPF 같이 비슷한 위험도의 대체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런 물질들도 비스페놀 A와 비슷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최근에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제품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무해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이라던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담는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더 빠르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설거지하다가 긁혔다던가 어디 부딪혀서 깨졌다던가 이런 용기의 경우에도 그 안에 있는 유해 물질이 더 많이 용출될 위험이 있어요. 식약처에서 권고하기로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 3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하라고 권고하긴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오래 써도 1, 2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 배달시켜 드시고 남은 거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아마도 배달 용기 그대로 그냥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회용 용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배달 음식에 사용하는 일회용기를 분석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 결과 5mm보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일회용기 1개에서 최대 29개까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5mm면 눈에도 보일 정도라서 이거는 몸에 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작은 만큼 몸속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혈관을 타고 뇌에 올라가면 치매라던가 파킨슨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폐 쪽으로 가게 되면 폐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축적된다면 폐암이라던가 위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드시는 건 어떻게 보면 발암 물질을 그대로 입에 털어 넣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배달 음식을 그나마 건강하게 드시려면 그 상태로 그대로 드시지 말고 사기 그릇에 옮겨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드시다 남은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기에 담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요.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유리로 된 밀폐 용기에 옮겨 담은 다음에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집에 찻장이나 아니면 냉장고 열어보시면 언제 구매했는지 모른 오래된 참기름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런 기름 열어서 냄새 맡아보면 어떠신가요? 엄청 쾌쾌한 기름 쩐내라고 표현하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바로 산패된 기름 냄새입니다. 기름은 열이나 빛, 아니면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산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기름일수록 산패에 더 취약합니다. 산패된 기름을 자꾸 섭취하면 뇌혈관이 막혀서 신경 전달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관에 혈전이 더 잘 생겨서 뇌졸중이라던가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도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오메가3가 산패되면 과산화지질이 생성되는데요. 이 물질은 신장암이라던가 유방암,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되고 쩐내가 나는 산패된 기름을 그냥 드시는 건 발암물질을 드시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기름의 산패는 열, 빛, 공기랑 접촉하면 이루어지니까요. 이 원인들을 차단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열을 피해야 되니까 가스레인지랑 가까운 곳에 보관하시면 안 되겠고요. 권장되는 보관 온도는 10도에서 25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병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빛이 들지 않는 서랍 같은 곳에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사용하신 다음에 꼭 뚜껑을 닫아서 밀봉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플라스틱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플라스틱 용기를 유심히 보면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분류하기 위해서 종류를 나눠 놓은 건데요. 이 숫자에 따라서 가열에도 좋은 플라스틱이 있고 가열하면 위험한 플라스틱으로 나눠집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중에서 가열에도 안전한 플라스틱은 2번 HDPE 그리고 5번 PP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는 마크가 있다면 그건 가열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플라스틱은 가열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 같은 위험한 환경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발달 장애나 성조숙증, 소아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성인 같은 경우 비만, 당뇨, 신경 독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2번하고 5번 플라스틱은 가열해도 된다고 했지만요, 이것도 가볍게 데울 때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 번 고열로 가열했을 때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번 가열하면 무조건 환경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가열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가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스테인리스 용기는 금속이라서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없고요. 음식을 빠르게 가열할 일이 있다면 꼭 유리나 도자기 재질로 된 다른 접시에 옮겨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방에서 후라이팬 많이 사용하잖아요. 음식이 달라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해놨는데요. 후라이팬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겉에다가 테플론이라는 물질로 코팅을 해놨어요. 오래 사용한 후라이팬의 경우에는 이 코팅이 벗겨진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 색깔이 달라져 있거나 조금 긁힌 자국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설거지를 하면서 철 수세미로 빡빡 문지른다던가 아니면 철제 조리도구에 긁히는 경우에 코팅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벗겨진 코팅 물질에는 테플론도 있지만요, 테플론을 후라이팬에 붙이는 과부라 화합물도 존재합니다. 테플론은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우리가 먹더라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착제로 사용하는 과부라 화합물이에요. 과부라 화합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PFOA라는 물질은 1군 발암물질이에요. 고환암이나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몸에 들어오면 4년 이상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되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PFOA free라는 마크가 찍혀서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요, 이게 PFOA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이 있다라는 의미라서요, 이것도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세라믹 프라이팬이나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테플론 프라이팬 같은 경우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긁힌 자국이 있다면 아깝긴 하지만 바로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음식 포장할 때 사용하는 비닐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이 비닐랩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거든요. 비닐랩은 크게 가정용 그리고 업소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정용은 폴리에틸렌 PE 재질이고요, 업소용은 폴리염화 비닐 PVC 재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용 제품에서는 유해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업소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소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환경 호르몬이 방출될 위험이 훨씬 높아요. 만약에 마트에 가셔서 랩으로 포장된 고기를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한다, 이것도 몸을 생각하면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겁니다.